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부터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네요. 본인은 이름은 최수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여기 조 선생님이 계신 곳, 이곳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 장소는 바로 옆에 보이죠. 유니베르시다 오르체데 메디시나 나투랄 자연의학 법인입니다. 법인. 그러니까 사설단체가 아니죠. 이름은 골든그로버예요. 펀다션 골든그로버. 이 단체는 뭐냐면 스페인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을 전문 교육시키는, 자연의학인 침수를 전문 교육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는 기초과정서부터 심화과정까지 있더군요. 여기 와서 보고 참 놀랬습니다. 그동안에 조 선생님의 그 각고의 노력이 우선 보이고, 전 세계의 코리아노로서 위상을, 또 우리 전통의학인 침술의학을 이 지구의 반대편인 이곳에 와서 그야말로 꽃을 피운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선 조 선생님과의 만남, 인연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원래 조 선생님과의 이 만남은 너무 별로 뜻밖의 장소에서 처음 젊은 나이 때 만나보게 됐는데, 그때가 저도 30대 초반? 그럴 때였습니다. 어떻게 만나냐를 떠나서 저는 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거나 동창이거나 또 혹은 서로 뭐 이렇게 투쟁을 같이 했다든가 또 뜻을 같이 했다든가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서로 각자의 의학이라는 것은 같습니다만은 각자의 길이 조금은 좀 달랐죠.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지난 세월을 회상해보면 참 운명인 것 같아요. 1982년도입니다. 82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협회에서 추임된 강사로서 강의를 할 때입니다. 그 옆방에서 그 조훈 선생님은 그때 새파란 젊은 나이죠. 그 심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에 보장되어 있는 한약업사가 뭐냐면 한약방 자격시험이에요. 그것을 시험 준비도 하고 일변 이제 유관단체에서 거세게 이것을 맡고 하기 때문에 일변 투쟁하면서 일변 교육시키면서 그런 역할을 제가 총무 겸 강사로 그 수행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조 선생님은 그 옆방에서 강의를 하는데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 10여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 방에는, 제 강의실에는 한 150명 이상의 많은 수강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때였죠.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아니, 친구사 시험이라는 거는, 그거, 제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강의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거기에 공부하러 나온 사람들이 연세가 지긋한, 상당히 중견급의 침수를 연구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 젊지만은 실력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 되면은 조 선생님이 저보고 그럽니다. 아유, 이런 거지 같은 나라에서 살지 말고, 최 선생, 이민 갑시다. 이민 가서 내 마음껏 이 좋은 의술을 갖다가 전 세계에 펼쳐서 좀 골고루 좀 이렇게 나눠줍시다. 우리 그 전통 문화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아니, 나는 아닌데. 나는, 이 시험을 통과시켜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다음에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동의할 수 없었죠. 그리고 나서 뭐 얼마 뒤에 조 선생님이 이민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83년도에 결국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한약업사 자격시험, 한약방 시험이에요. 이 한약방과 친구사, 한의사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뭐 친구사 보고, 침놈사라 보고, 한의사라고 그러고, 뭐, 한의원에 와서 한약방이라고 그러고, 뭐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한 직능적인 면에서 구분을 잘 못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친구사, 한약업사, 한의사 이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한약방이죠. 한약업사 이것은 본래 전통적으로 의사입니다. 의사. 그 의사가 침을 할 수 있으면 침하는 거고, 또 친구사가 약을 할 수 있으면 약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의사죠. 양약이 보고 난 뒤에 양의사, 한의사 이렇게 호칭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능도 엄격하게 법적으로 구분이 되고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일제 때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일제 때 일본인들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전통 문화 유산인 한방의학을 철저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한약업사 시험이요? 한약방? 이거 지금은 한약업사 한약방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거 한약종상이라고 그랬어요. 한약종상 허가시험이라고 했어요. 한약종상 허가시험이 뭐냐? 한약 종류를 파는 그런 상인이란 뜻이에요. 의사를 갖다 상인으로 격화시킨 겁니다. 누가요? 일본인들이. 이런 피나는 역사를 우리가 한방인들이 안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친구사들도 그렇죠. 침사, 구사를 또 구분해 가지고, 침구사 하면 환자를 치료할 때 침과 뜸이 동시에 필요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침구사 하면 되지. 그거 뭐 침사, 구사 구분해 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날에 한의사라는 제도가 생겨나고 난 뒤에
이 한의사가 따지고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한의사는 친구사 한약업자들이, 그러니까 한약방들이 맺는 거예요. 우리도 의사가 있어야 되겠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직업인데 의사여야지. 그래서 한의사 법을 맺는 겁니다. 말하자면 애비가 되는 것이죠. 친구사 한약업사가 한의사 자식인 거죠. 그리고 최초에 한의사가 탄생할 때 누가 교육시킵니까? 친구사가 교육시키고 한약업사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한약방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그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의사들이 이제 대학도 이제 2년제부터 시작해서 4년제로 갔다가 6년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1960년대, 70년대에는 100명의 5, 60% 안에 들면은 한의대 갔어요. 80년대 올라가니까 20%, 25% 정도 공부를 해야 한의대를 갈 수 있었어요. 1990년도 들었으니까 한의대 가려면 10% 안에 들어야 돼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죠. 2000년도에 들었으니까 상위 1%입니다. 한의사를 키우는 그 한의과 대학에 응시율이 100명에 1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동식인 한의과 대학, 여러분들 아십니까? 상지 한의과 대학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그런 이름 없는 대학도 상위 1%에 들어가야 돼요. 그 점수 가지면은 서울대 웬만한 데 다 갑니다. 연구대 좋은 데 가고요. 그런 인재들이 한의과 대학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한의학의 위상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요구나 그 전통문화 유산의 값어치가 재확인됐다는 거죠.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경쟁률도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보니까 한의사가 배출되는, 지금은 뭐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1년에 배출이 돼요. 2만 명이 넘어요. 지금 한국의 한의사들이. 근데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커지니까 옛날 과거 그 아버지죠. 친구사 한약방 한약업사 아버지 나 몰라. 아버지 훨씬 마셔. 그런 겁니다. 친구사 시험은 진지게 폐지시켜 버렸고 모법을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누가? 한의사들이죠. 로비해가지고 한 거죠. 한약업사 83년도에 마지막 그동안 그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험을 치르고 종료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 항상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항상 존재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한의학이 뭐고 직능 부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약업사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일반인을 80년대 초반에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다들 그 먹기 살기 바쁘고 각자 생활이 바빠요. 그런 과정에 한약업사 시험이
1980년도, 예, 전라북도에서 시험을 치른다 하고 전라북도 도지사가 공고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무기명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험을 믿고 준비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모임체를 결성을 하고, 명칭은 한역업사 시험준비위원회, 회장은 정재중,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말하자면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험을 왜 일방적으로 유관단에서 압력 들어간다고 해서 취소시키냐.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공평해야지, 이 강제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법이요, 약자는 무시되는 게 법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 종합총사, 그걸 무단점거해가지고 전 회원이 2,500명입니다. 모여서 그 무단점거해서 연자농성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부 종합청사의 그 행정 기능이 마비가 되고, 그 당시 회장이, 정재중 회장은 자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 바에는 자기 스스로 나 죽겠다, 투신 자살하겠다, 찌라시 뿌리고, 종합청사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찌라시 뿌리고 소동이 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절박한 거였습니다. 청와대에도 가고 국회에도 가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애초에 없으면은 모르죠. 법이 있는데 시행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죠. 하려고 그러면 유관단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압력 들어와, 약사협회에 압력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한의과 대학생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대학생 협의회에서 수업 거부합니다. 우리가 저 지방에서 저 한의사로 다 하는데 저렇게 다 뽑아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대학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수업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참 이게 뜨거운 감자죠.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면서 전국 8개 시도 지부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 중앙회 회장은 정재중. 저는 그 당시에 그 신문에 난 걸 보고 일면 백면서생이죠. 최순실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제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모의고사를 보더라고요. 근데 한 300명 시험을 보는데 점수 발표하는데 보니까 제가 톱이더라고요, 점수가.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점수가 최고예요. 나는 그 시험 문제를 보니까 너무 쉬워. 공부를 많이 한 거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거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면서 강사로 추대받게 됩니다. 저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이 나서서 강의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정명택 강사, 지금도 한국에서 개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대한한역협회 사단법인, 대한한역협회 김기덕 회장입니다. 그분의 추인을 받고 정식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 내용이 일변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일변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겁니다. 권리를 찾는 거죠. 누구도 내 밥상을 차려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찾아먹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항상 역대 독재 정권은 강자의 편에 서지 약자 편에 서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강자 편에 서에 이게 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약자들 뭐 얼마나 돼요 그거. 힘이 없어요. 약자는 민주국가라고 해도 약자들은 영원히 소수자이면서 약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약업사 시험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제가 정식으로 이제 한약업사 시험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혹은 겸임해서 그 정주중 회장을 모신 그 중앙회 총무입니다. 살림꾼이죠. 살림꾼으로서 제가 치열하게 3년 이상을 투쟁해 겁니다. 그때 저는 나이가 젊었고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러는 와중에 지금 여기 이 조훈 선생님, 친구학을 강의하는 조훈 선생님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왜 운명적인 만남이냐? 저는 오늘 32년 만에 조훈 선생님을 봤습니다. 참, 세월이, 회한이 앞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더라고요. 제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여기 스페인 마드리드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오만 생각을 했습니다. 32년 전에 그 조 선생님, 그 조 선생님한테 제가 마음의 빚을 진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한약업사 시험을 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약업사 시험은 나라에서 치르는 시험은 임용시험하고 자격시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용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 경쟁을 해서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그 자리에다 앉히는 거예요. 그것이 경찰 공무원 시험, 교육 공무원들 뽑아서 그렇게 앉히기도 하고 선생을 앉히기도 하고 그게 임용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경쟁이죠. 제일 잘한 사람, 점수 많이 맞은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자격시험은 뭔지 압니까? 자격시험은 일정한 수준, 레벨이죠. 레벨이 100분의 60. 세계 공통입니다, 그것은. 100분의 60을 넘으면은 그것이 기준점에 도달이 됐다 해서 합격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걸 수평고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한약업사 시험은 말이죠. 어떤 시험이냐면 자격시험이면서 임용시험이에요. 일단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필기고사에서 1차 시험, 2차 시험 두 번을 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 99점 좋은 점수 나왔어도 100점 나온 한 사람한테 그 자리에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임용시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서 개업할 그 자리, 자기가 일을 무슨 면 혹은 동 이걸 써내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5명이 지원을 했으면 경쟁률이 5대 1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시험이죠. 공부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편하게 하죠. 그러면 한약업사 시험이 과연 뭘 공부해야 결국은 그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비성한의서. 비성한의서가 뭡니까? 11개의 그 한의서가 있습니다. 그 한의서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의보감. 동의보감을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또 임상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해내서 간편하게 추리하는 것이 방약하편. 보통 한의원이나 한약방에는 그게 한두 권씩은 다 갖추고 있죠. 그 다음에 약성가라는 거. 그 다음에 의학입문, 이천시가 저술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중신편, 만병회춘, 본초강목. 본초강목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방송에 그 한의사나 한의대 교수가 나와서 본초강목에서 이렇고 인삼은 이렇게 오를수치는 개거보 이거 설명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인체에 들어서 이러한 작용을 한다 하고 설명하는 그 얘기 중에 본초강목이라는 그 서적, 본초강목에는 1892종의 약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약물이죠. 그것을 인용해서 이 약이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방송에서 봤을 겁니다. 그 본초강목. 그렇게 해서 11개 한의서를 두루두루 다 공부해야 돼요. 진짜 이거 코피나는 거죠? 여러분, 공부요? 여러분들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책상머리에 앉아보세요. 일주일이면 코피가 팍팍 터집니다. 그게 도 닦는 거죠.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인데, 그거 시험 치르는데, 피 터지게 하는 거죠. 왜? 이게 임용시험에 한 사람이 선택되기 위해서. 자격시험 같은 건 아무것도 안 하면, 별거 없습니다. 한의사 국가시험이요? 그거 여기서 떡먹기죠. 감히 얘기하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한의사, 그러니까 시험,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면은, 한의사 국가고시를 치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원광대하고 경희대 이제 두 군데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졸업생들이 한의사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집 해가지고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갖고 딸딸 공부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게 레벨 시험이라 과목당 100분율 40%. 40점. 40점 밑으로 적으면 꽈락이에요. 그리고 총점의 60%. 60%를 득점으로 하면 면허증 내주는 겁니다. 한의사 시험 쉽죠? 한약업사 시험? 골 아파요. 엄청나게 경쟁해야 되니까.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집을 보면 80%가 이 동의보험이에요. 동의보험 딸 외우고 집중하고 돌면 그거 80점, 90점에 100점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희대
혹은 원광대 시험 문제집을 구입해서 그것도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험 자체를 한의과대학 교수가 출제할 수 있다. 그러면 출제 성향이 되는 게 어차피 자기가 교육시킨 그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집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해서 그걸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좀 하는 사람은 너무 쉽다고 그랬죠. 그게 현실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이 치러지는데 그 과정에 피나는 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83년도 83동호회죠. 거기 합격한 사람들 모임체 이름이 83동호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옛날 제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83년도에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비참하고 힘든 과정이었는지 여러분들은 많은 분이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사실은 그때 전국적으로 뭡니까 한약업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응시 자격이 뭐냐 이걸 말씀드려야 되겠네. 근데 응시 자격이 제가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하고 5년 이상 실무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응시 자격이 주어져요. 나중에 그것이 허위가 있을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후 보증 2명을 세웁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그 인후 보증 쓴 사람도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치러지는 시험이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뽑아서 법에 명시된 명수를 뽑으려면 1,500명을 뽑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 몇 명 뽑았는지 압니까? 580명. 그것도 저 도수벽지 섬 무의양면, 원래 무의양면 해수책으로 시험이 치러지는 거니까 그 무의양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깡촌 이런 데를 골라서 해보니까 580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놓고 자, 그 당시에 김정례 보사부 장관입니다. 여성 장관으로서 참 인상에 남아요. 김정례 보사부 장관이 가운데 앉고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그 다음에 약사협회 회장, 그 다음에 대학생협의회 회장, 그리고 우리 대한한약협회 회장 김기덕 씨, 또 우리 시험준비위원회 회장 총무,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어떻게 했냐, 이 시험을 마지막으로 치르는데 이 시험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없다 그겁니다. 사인을 해요. 사인 안 한다? 없다.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말려면 말아라 그거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1,500명 정도 뽑았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580명 뽑다 보니까 그 후에 여러 가지 말도 하지 못할 정도의 사단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에 죽고 살고 하는 자기 직업에, 공부한 그 직업에 죽고 살고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3년 반 동안 근 1000여 명을 강의를 하면서 그 중에서 보면 매일 그 모의고사를 치르고 해설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저 친구 실력이 어떻고 다 알죠. 평가를 누가 합니까? 제가 주인 강사인데 총무면서 제가 하죠. 점수? 이 시험 점수? 얼마 나와? 다 합니다. 매일 시험 강의 오고 저오고. 근데 강의료를 또 내죠.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강의료는 온전히 밤낮으로 뛰는 그 정재중 회장. 투쟁비로 사용하고 우리가 행사비로 사용하고 살림까지 더 맡아가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단체가 하나의 사회적인 요주의 단체예요. 골 아픈 단체다 그거지. 그래가지고 노량진에 저희가 이제 강의장하며 사무실을 옮기니까 노량진 경찰서 정보과장이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관내에 오셨는데 제발 좀 조용히 있다 가래요. 왜냐면 이게 그 당시에 일간지 방송 포크면 이슈화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극한 투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정재중 회장이 뭐 큰 집에도 갔다 왔죠. 저기 갔다 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무릎이 박살 나가지고 어떻게 조졌는지. 어쨌든 그렇게 피나는 투쟁을 겪어서 김정일 보훈사부 장관 앞에서 각서를 쓰고 종교를 짓고 그 시험을 치른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 장소는 각 시도가 다르지만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렀는데, 그 당시에 시험을 치를 때 보면 옛날에 다 동지들이죠. 경쟁하고 투쟁을 같이 하면 동지고 냉정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상위에 랭킹돼서 공부 잘하는 저기들은 자기들이 들어갈 장소 어디 난 김포군 계양면 어디, 나는 김포군 검단면 어디, 나는 평택군 뭡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다 써냈어요. 나 여기 들어간다. 여기 내 찍고 들어가니까 말하자면 실력 좋은 사람끼리 서로 중복 지원해서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실력 좋은 사람끼리 불과 0.5점, 1점 차이로 시비가 갈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 선의 피해자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모의고사를 주관을 해서 다 써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강의를 하고 수험생들을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신문지상에 공표를 했어요. 누구는 어디다고, 누구는 어디다고. 이게 모르는 사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난리 난 거죠. 아니,
한의업소 시험준비위원회에서 저건 사람들이 다 찍어서 들어갔네.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거 센 놈이 들어온 거야. 예? 자, 이게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시험을 치러오는데 이제 1차 필기시험 80%를 보죠. 거기서 6점 이상 나온 사람들이 2차 필기시험을 봅니다.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2차 실기시험을 보러 갔는데 필기시험 6점 이상 나온 사람들이 이제 2차 실기시험을 보는데 그게 제가 지원한 데는 경기도다.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죠. 근데 수원에 한 대여섯 명의 집단적으로 올라와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2차 시험을 볼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최 강사님 덕택에 우리가 참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주 저를 좋은 호텔에다가 재워주더라고요. 아침도 아주 적으면서.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실기시험 거 별거 아니야. 게이지, 백지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놀랬어요. 아니, 그 2차 그 감정시험에서 보니까 게이지 백지가 나왔더라고. 그 얘기한 얘기가. 네, 그거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2차 실기시험까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를 이제 기다리죠. 합격장에다 이제 옛날에 방처럼 이렇게 쭉 붙여놨는데, 아니, 내 이름을 확인해보니까 내 이름이 없어.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게 시험을 볼 때 보면 이게 시험의 난이도라고 그래요. 시험을 쉽게 출제하냐, 그렇지만 어렵게 출제하냐, 상당히 심도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못 푸는 문제. 이거 배합하게 달린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시험이 쉬워. 물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쉽겠지만, 그래서 내가 시험 보고 와서 느낀 거는 한 서너 문제 정도 틀렸겠구나. 그런데 방 붙은 거 보니까 제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 방 붙은 거 보러 같이 가가지고 같이 옛날에 고생했던 동지들이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났죠. 좋았죠. 서로 호응하고 어깨동무하고 그럽니다. 근데 내 이름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확인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 한 10여 명이. 최총무, 최강사가 없네? 그리고 말이 없어, 이 사람들이. 심각한 거예요. 아니, 최강사가 왜 없지? 이런 얼굴이지. 저는 그때, 한마디 여태까지 편하게 공부하고 준비해 온 건데, 마지막 시험인데, 거기에, 내 이름이 없는 걸 보고,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 서 있다가, 근데, 송정석이라고 있습니다, 송정석. 예, 강화도 선언면에 지원해서 거기 개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똑똑한 친구죠. 송정석 씨가 저보고, 최 선생님, 가십시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정 선생이 차에다 태워가지고 저를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 3일 동안 이게 먹는 건지 자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시체지. 내가 평생 소원했던 것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때 3일째 되는 날, 이은대라고 있어요, 인천에. 제 제자죠. 이은대 씨가 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아니, 최 강사님, 이게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최 강사님 같은 분이 낙방을 해야 돼요? 최 강사를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최 강사님은 왜 집에만 누워 있습니까?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차에 탔더니, 뭐 양복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고 그러니까 인천지검의 검사래. 그러니까 이은대 씨나 대표가 되는 게 최강사인데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뭐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알아보러 가자.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경기도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고시계에서 관리하거든요. 고시계에 가가지고 내가 이 시험에 떨어졌는데 난 납득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점수가 얼마 나왔는지 좀 확인 좀 해주라. 그 규정상 공개 못하게 돼 있대. 아니 수험생이 납득하지 못했는데 뭐 공개를 못해. 내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거지. 안 된대.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도지사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뭐 겁나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기 평생 직업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도지사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봤더니 도지사가 그 당시에 연보연 씨였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연보연 씨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나중에 내무부장까지 하죠. 권력의 실세죠. 그 경기도지사는 없고 비서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서실장한테 제 전후 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은대 씨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시험 내 납득을 못 하니까 보러 왔는데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고기조정 올라와! 이래가지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올라올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험 자체가 잘못됐다. 뭐 어떻게 잘못됐냐? 잘못된 건 두 가지인데, 이거 컴퓨터 채점에 했다. 컴퓨터 채점에 했습니다. 그때 컴퓨터 채점을 한다고 하길래 많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던 수험생들한테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선생이라고. 저보다 잘 모르는데. 이번에 역대 옛날에는 이게 적당하게 다 한해법 자격 시험이 그렇게 돌아갔는데 이번은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 컴퓨터 채점 온다고 그런 거 보니까 옛날 같은 그런 식은 아니겠지. 나는 뭐 옛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컴퓨터로 채점하니까 그걸 믿어봅시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서실장한테 내가 그 얘기를 다 한 겁니다. 내가 이 시험 준비를 갖다가 강의도 하고 또 투쟁도 하고 해서 3년 반 만에 결실을 봐서 이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이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 당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허위사실 유포하면
흙만 먹는다 그거지. 그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 고시계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 점수가 76.8점이 나왔더라고요. 난 한마디로 그랬어요. 이게 내 시험 점수 아니야, 이거. 내 점수가 이게 95점에 96점인데 어떻게 76.8이냐? 20점 차이가 나느냐? 내 점수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시 계장이 벙 뜨더라고. 자기 뭐 모르겠다. 그런 얼굴이야. 도시에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나 문제 제기거든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또 옆에 뭐 인천지검의 검사도 와 있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을 갖다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 그러니까 순위를 바꿔치기 하거나 방법이 두 가지다. 바꿔치기거나 사전에 문제 유출됐거나 문제 유출된 거 확실하다. 그리고 내 시험 점수 아니야 이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나 이거 내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문지사에 공표를 하고 소명서 내고 내가 다시 투쟁을 하겠다. 그냥 그러지 못할 바에는 내가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심각한 얼굴이더라고요. 근데 자료까지 다 보여줬어요. 내 강의하는 사진, 그 다음에 그 약업신문 보건신보에 내 관한 기사 난 거 다 보여줬어요. 이게 사실이거든. 근데 이 인간이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인간도 아니야? 큰일 난 거죠. 고시회장이 와가지고 다른 곳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저한테 다른 곳은 안 되겠습니까? 안 돼. 내가 그 지원한데 거기 가야지. 뭐 엉뚱한 데 내가 가야 돼? 알겠습니다. 올라가서 계십시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게 처리해서 연락 줘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새벽 12시, 1시 이렇게 되니까 전화가 불통이 나요. 누가 전화하겠습니까? 수원지역에서 응시했던 수험생들이 저한테 항의를 한 겁니다. 뭐라고 항의해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제 선생님하고 원수 졌습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청에서 일이 크게 나긴 났는데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 옛날의 동지, 내 제자를 동원하는 겁니다. 나한테 협박하고 울고 그래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83년도 8번 동호회 있죠? 그 안에 560명 합격자 나왔는데 300명 이상이 저하고 코트를 같이 한 제 제자이기도 하면서 동지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재중 회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시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정재중 회장이 목숨 내놓고 투정한 결과예요. 그나마 요만큼. 그런 건데, 수원에 있는 제자이기도 하고, 아주 나하고 절친한 사람들 있죠.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올라오라고. 얘기하자. 내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희생할게. 한 놈이 희생하는 게 낫지 않냐? 여러 놈이 희생하는 것보다.
내가 희생할게. 나는 이 나라가 싫다. 나 이민 간다. 당신들은 이제 날개를 달고 당신들의 그 소원을 이뤘으니까 열심히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평생 그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랬습니다. 편안히 들어가서 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84년도에. 그러면서 이민 준비를 하죠. 그런데 87년도 4월 달에 제가 드디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갑니다. 아르헨티나 이민을 가는데 옛날에 지금 fundación 골든 글로버 회장 조훈 선생님이죠. 그분은 스페인으로 갔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 이민 안 간다고 하던 그 최강사가 이민 갔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갔다. 그래서 이 조훈 선생이 바로 비행기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저를 찾을 방법이 있어요? 거기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 성의 채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무채자라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희성이니까 교민 그 책을 보니까 최수인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최수현? 그럼 이게 형제지간은 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민 온 분이 계세요. 그분네 집이 그러니까 우리 형님뻘이죠. 찾아가지고 최수연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뭔데? 최수연을 왜 찾아? 아니 옛날에 이렇게 이런 연유를 해서 이민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스페인에서 비행기 타고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 따라와.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서 딱 보니까 조 선생이 서 있는 거야. 그 나보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미 안 간다 그러더니 왔잖아! 그러는 겁니다. 인생이 참 묘하죠? 그러면서 조 선생이 그다음부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83년도에 이민을 해서 이민은 지 벌써 4년인데 그때 이미 스페인 의사들한테 침수이라는 그 씨앗을 뿌리고 교육을 시켜서 소위 얘기해서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는 의사 페이가 좀 별거 없어요. 지금도 뭐 한 2,000유로? 아르헨티나도 한 2,000달러?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 같으면 그냥 뭐 과장급이면 뭐 800, 1,000, 8,000달러, 10,000달러 이렇죠. 그래서 이 남미 지역이나 유럽 이런 지역에 보면은 미국은 좀 다릅니다만 폐가 약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침술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침술이 뭐고 한방이 뭐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잘 몰라요. 모르니까 잘 이용도 못하지. 특히 여기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한방? 침술? 그건 뭔데? 아이 그거 비과학적 이거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러죠. 별거 아닌 겁니까, 그게? 왜 존재하는데? 한방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스페인도 의료제도가 잘 돼 있어요. 아르헨티나도 보면은 무료
국립병원, 무료병원, 그리고 보통 교민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의료보험 가입해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 다 받아요. 돈 다 내. 아니, 그 뭐 카드만 내면은 다 치료받아요. 그런데 한의사 저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와요? 병원 몇 개월, 몇 달, 몇 년 쫓아내봤자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니까 오는 거죠.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한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댈 데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 그런 혜택을 받습니까? 그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방 가면 다 알아요. 뭐 이용을 하든 못하든. 근데 뭐 어떤 말로 그냥 그거 비과학적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비과학적입니까? 한방의학은 비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셔야 돼요. 한방의학에서 나온 처방 있죠? 여러분 흔히 잘 아는 쌍화탕, 또 혹은 뭐 십전대부탕, 또 혹은 뭐 우황청심환, 그런 처방은 최소한도 수천 년에 거쳐서 수억 수십여 명이 임상 데이터로 나온 처방이에요. 과학이라는 뭔지 아세요? 과학이 뭡니까?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로 검증이 된 거라고. 직접 사람을 통해서. 서양학이 뭔지 아세요? 그 동물의학에서 비롯된 거예요. 동물의학에서 출발해서 사람한테 적용시킨 것이 현대의학입니다. 그래서 어들은 거기에 동물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 동물은 감정이 없죠. 그래서 A라는 병이 났을 때 일률적으로 처방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데 똑같아서 잘 맞아떨어서 해결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안 되는 줄 알면서 맨날 줘야 돼. 자기 책임 당한 거야. 그렇잖아요. 다른 거 줄 수가 없어. 그거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고 고생 끝에 결국은 주위의 사람들이 아유 그러지 말고 한의사를 찾아가 봐. 그래서 옵니다. 그렇게 될 때 보면 되게 만성화되어 있고 아주 오래된 거죠. 그러니 치료 기간이 길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겠죠. 보통 그렇게 갑니다. 궁극적으로 거기서 한방의학의 진가를 확인하게 되죠. 저쪽에서 안 되는 게 이쪽에 하거든요. 왜? 한방의학은 소위 그 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칠정이라는 게 뭐냐면 희, 노, 우, 사, 비, 공, 경. 희, 빗뿌리 자입니다. 노, 노할 어자입니다. 우, 군심 우자입니다. 사, 생각사자. 우, 군심 우자. 공, 두려울 공자. 그 다음에 경, 놀랄 경자입니다. 인간은 바로 사색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것은 바꿔서 얘기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면은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 현대인들의 병의 스트레스가 60%가 스트레스에서 병이 비롯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 병이 출발이 되는 거야. 그런데 동물의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개개의 처방이 없어. 한의학은요, 그 사람의 많은 처방이 똑같은 병이라도 처방이 다 다릅니다. 맞춤 처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누구를 미워해야 되고 그래서 몸에 귀가 이렇게 다 뭉칩니다.
뭉치면은 그 침울을 다 풀어주고 그래야 되겠죠? 또 사람이 화가 나서 자다가도 뻘떡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은 잠을 못 자요. 저 일주일 한 달 못 자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뭐 줘요? 신경안정제. 그 사람은 수면제 줘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기계적으로 투약해져요. 나중엔 한 알 먹은 게 3알, 5알 먹어도 안 와. 잠을 잘 수가 없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이 사람? 그래, 나중에 우울증 돼가지고 자살하기도 해요. 한방 쪽에서는 쉬운데, 그게. 그래서 그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은 침이나 약을 통해서 풀어주고, 또 어들은 우라가 뻗쳐가지고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면 저으면 그냥 누워서도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뇌에 피가 꽉 차 있죠? 이 뇌에 피가 발로 내려와서 간으로 통해서 발로 내려와서 발이 따뜻해져야 잠이 오는 거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안 내려와. 그냥 한방에서는 쉬워요. 침으로 쭉 내려. 또 맺힌 거 풀어줘.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한방의학을 모르는 사람들 경험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방의학에 여태까지 옹호겠죠. 한방의학이 한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국립병원, 한방 국립병원이 있습니까? 한의과 대학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생적인 거죠. 그런데도 이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더 커져요. 옛날에는 적당하게 공부해도 갔는데 지금 상위 1%에 들어에 가요. 인기 직업이 된 겁니다. 그 정도로 한의학의 값어치가 현대인일수록 더 효용도가 증폭이 되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원래 그 값어치가 없으면 그거 없어져요. 값어치 없는데 쓸모없는데 없어지죠. 그냥 놔두면 없어지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으니까 더 증폭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장소가 여기 한 3,000평 정도의 이 아주 좋은 자리에 부네수 마드리드 외곽 지역에서 한 100km 정도 나오는 과달라하라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 교육시설이 다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회장은 조훈 선생님이고, 근데 조훈 선생님을 32년 만에 제가 찾아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를 찾아와서 저를 도와주려고, 외국에 이민 왔으니까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아주 중심가예요. 중심가에서 이 사무실 큰 거 한 50평짜리를 얻어서 그 사무실 짓기 강의 시설이니 뭐니 다 조 선생님이 구입해 자기 돈으로. 그래서 그걸 장소를 만들어 주면서 교포들 환자 보지 말고 현지인들 봐라. 내가 이렇게 다 꾸며줄 테니까 그거 해라. 나는 스페인에서 이미 난 성공해서 끝났어. 태양을 향해서 활을 쐈더니 태양이 활이 맞더라. 그래서 용기 잃지 말고 내가 다 도와줄게. 스페인에 있는 의사들 필요하면은 불러다가 찾아가야 어떤 거 다 해주고 도와줄 테니까 선생님 여기서 해. 그 자기 돈으로 들여서 스페인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날라와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88 올림픽 때 조 회장님하고 같이 그 88 올림픽 세미나 참석을 하죠, 같이. 그때 이제 스페인에서 온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국회의원도 오고 방송에서 취재도 하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는 내 개인적 사정, 가정사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뭐 구태여 뭐 그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10년을 한국에서 생활을 했죠. 10년을 한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생활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조훈 선생님한테 빚진 겁니다. 아, 내가 배신 때린 건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그 대서양 16시간 비행기 타고 오가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했는데 나는 정작 뭐 온데간데였고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조 선생님이 소식을 접한 거는 한 4, 5년 됐습니다만 제가 전화를 못했어요. 왜? 미안해서. 제 양심이 있어서.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제가 조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유 뭐 죽기 전에 뭐 사죄라도 해야 되겠다.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32년 만에 보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역시 절 반갑게 맞아주고 참 그 휴가를 한 달 예정으로 떠나야 되는데 휴가 다 버티고 저를 위해서 요 장소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방송을 내가 하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죠. 반대적인 얘기도 못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혹한 83동호회 83년도 시험학교에서 온 동지 이름은 동지과 이런 분들은 정 회장 돌아가셨지만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그래야 되겠죠. 그분은 자신의 이기도 하지만 많은 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몸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제가 10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한약업사 자격시험이 사실 그렇잖아요. 자격시험이면서 임용시험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도 자격시험, 그러니까 임용시험에는 떨어졌지만 자격시험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60점 이상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학자가 아니죠. 따지면. 저한테도 그런 일이 한국에 있을 때 벌어지더라고. 법원 직원이 와가지고, 사무관인가 와가지고, 당신 무죄잖아. 그래. 그래서, 법 집행하는 사람이 법도 모르냐고 내가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데, 이게 레벨 시험인데, 레벨 시험은 내가 합격했지 않았냐? 내가 왜 무적자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못 들어간 것 뿐이지, 말을 못 하더라고. 기사 올리면 하시오.
판사가 돈을 봅시다. 그랬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도 보면 합격한 사람과 떨어진 사람이 생활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극명하게 갈리는데, 합격한 사람이 뭐이고, 떨어진 사람, 패배자는 패배들은 뭐이고, 그러면서 서로 또 도우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하루는,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오영훈이, 그 다음에 돌아가신 이중화, 시험 봤던 분들인데, 하루는 그래요. 여기 그 학원 원장 부인이 있는데,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1년 됐는데, 그거 한번 볼래냐? 치료해 볼래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교포 신분이죠. 아르헨티나 영주권 갖고 있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안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봤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렇게 확 성질 나서 터진 거야. 그래서 그거 풀어주지 않으면은, 풀어주면 병이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딱딱딱 풀어줬어요. 침으로. 그랬더니, 그 중풍 환자도 이렇게 오그라드는 환자가 있고, 이렇게 늘어지는 환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그라드는 환자예요. 이게 실증이죠. 이렇게 늘어지는 건 허증이고. 그런데, 침을 딱 맞고 나니까, 이게 펴보셔. 그러니까 이게 펴져요. 1년 동안 이게 꽝꽝 닫혀있던 게 펴지는 거야, 눈앞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막, 말을 못하길래 이 아문열에다가 그대로 침이 들어가죠. 말문이 탁 터져. 그래서 내 손을 붙잡고 막 울어요. 그런가 보다. 나하고 인연이 좋으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학원 원장 부인이 아니고, 신설동의 한방병원. 그러니까 한의과 대학 나오면 바로 개업 못 합니다. 새끼 의사죠, 그게. 되게 이제 그 수련이라고 해서 부원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수련이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환자를 볼 수 있어요. 6년 공부하고도. 한의과 대학 막 나왔다. 애기 뭐 합니까? 뭐 할 능력이 있어요? 3년에서 5년 정도 수련의 생활을 우리네 같은 사람이나 한의사 원장한테 밑에서 쌓이죠. 그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판가름 납니다. 명의 허준이 유이태라는 그 명의를 만나서 명의가 되지 않습니까? 운명이 거기서 갈려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한방의학은 역사가 도제입니다. 도제가 뭔지 아십니까? 도제는 한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제자가 스승을 흉내를 내죠. 흉내를 낸 끝에 그 스승의 경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었을 때 그 스승이 내 제자니라 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내 제자 아니에요. 그래야 의학의 발전이 있지. 안 그러겠습니까? 네. 알고 봤더니, 이게 학원 원장 부인이 아니고, 한방병원장 부인이야. 그것도 이제 3명의 새끼 의사 데리고 있는 병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 부인이 풍으로 빡 쓰러졌는데, 이건 못 고치는 거야. 필리핀에도 가고, 미국도 가고, 돈 데 다 다녔어요. 안 돼. 근데 저거, 운이 좋았든지 어쨌든, 한 번에, 말을 하고, 손이 펴지니까, 그거 제가
집에 가서 치료를 해주는데, 오영훈이 집에 가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웬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심 놓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보고 이렇게 보고 가고 이렇게 보고 가고 이렇게 보고 가고 그러더라고. 이상하다. 별 사람 나보네. 그랬더니 내가 다 끝나고 나는데 오영훈 씨한테 솔직히 얘기해봐. 저 사람 뭐야? 그러니까 한방병원장이래요. 그래요? 신장 얘기해주면 그건 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오영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영훈 씨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한의원 한약방에다 약재대 주는 거예요. 다 깔아주고 수금하고 녹용대 주고 수금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한방병원장 그 부인 쓰러진 그 부인이 재산 관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5천억이다 1천억이다 옛날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88년도 89년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여튼 그런 큰 돈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잘했어요. 옛날에 그 부동산 투기 엄청나게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풍으로 쓰러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 움직이지 못하고 저러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허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오영훈이 보고, 오영훈 씨가 그 한방병원의 집사입니다. 집사. 무슨 일 있으면 다 해요, 이 사람이. 완전히. 해가지고 부르더니 지금의 오금동이에요, 오금동. 오금역. 전철 들어서기 전이죠. 서울대공원 뒤쪽에. 거기에 집 두 채를 가리키면서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돈 떼줄 테니까 사라. 이 왼손으로 글씨 써가지고 사라고. 그래서 자기가 15평짜리 집 사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 보태가지고 두 집을 사는데 6개월 되니까 거기가 전철역이 났다 그겁니다. 전철역이 난 그 집 산 집 그 집에서 제가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저 부인을 위해서는 내가 죽으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쨌든 최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십시오. 알았다고. 내가 한 달 동안 완전 치료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하루는 또 뭐 한의사가 나를 보려고 그래요. 그럼 보니까 한의과 대학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이는 뭐 31~2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환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보는데 자기가 경희대 한의대 수석 졸업했대.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약업사, 한약방이죠. 아버지도 한약업사, 한약방이죠. 그게 옛날에 의사예요. 그 자기가 3대째 경희대 한의대로 수석 졸업을 했는데도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환자를 보려면 깜깜하고 아주 깝깝해요. 그러니 어떻게 좀 도움이 될 게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약재 대주는 그 오영훈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니 그 한방병원장 부인이 풍으로 누워있는데 그 누구도 못 고치는데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교포 그거 보니까 그 사부인데 사부가 툭툭 해버리니까 그냥 끝나더라. 나 희한한 거 봤네. 그 정원장한테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강릉에 있는 정원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선생을 좀 나 좀 제발 좀 소개를 해 주시오. 그래서 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는 모르겠고 한 10대까지 이 특별히 경영의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일단은 줄 테니까 한번 써보고 이거 다 주려면은 한 달 이상 걸린다. 당신하고 나하고 씨름해야 돼.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그거, 다 주려면 한 달 이상 걸리니까, 뭐, 마음에 쓰면은 연락을 해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모든 거를 다 공부할 테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알았어. 내가 강릉에 갔습니다. 강릉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숙식을 하면서, 저녁 때 2시간, 3시간씩, 완전 실전 강의, 도제 교습이죠, 도제 교습. 도제 교습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가 명의였고, 명의 맞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쓴 책이 있어요. 폐치론. 폐병을 치료하는 그런 책이에요. 옛날에 폐병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폐병 걸리면 옛날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폐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명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원도에서 의명이 너무 높아가지고 나중에 도의원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보통 의사, 그러니까 한약업자, 한약방을 이제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다음에 3대째가 이 정원장인 거예요. 자기가, 정원장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선대들이 물려준 돈, 땅, 많습니다. 전 돈에 관심 없어요.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제 능력이, 아니다 이거죠.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안 되더라. 아버지 때 받은 거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부족하다. 그러니, 저한테 도움을 달라.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같이 씨름했어요. 호텔 잡아가지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라고 그랬죠. 근데 난 그때 그 정원장을 보고 참 훌륭하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저한테 한 달 동안에 강사료를 그러니까 도제료 가르친 돈이죠. 그게 얼마 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7, 8천만 원 될 거예요. 그때 한 2천만 원 냈으니까. 큰 돈이죠. 제가 그랬어요. 한의과 대학을 다시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등록금을 내라, 윤영군 등록금. 그게 2천만 원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정원장을 찾아봅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인연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맺어진 건데. 이렇게, 의술이라는 거는, 술이 들어간 거는 기술적인 거, 술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천차만별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술이에요. 의술, 침술, 의술. 술자가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개인별 편차가 크다. 의사들은 그게 좀 적죠. ABC처럼 다 이 도표처럼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해버리면 끝이야. 근데 한의사들은 다릅니다. 능력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맞춤의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의훈 아르헨티나를 제가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바로 한 사람이 또 가르쳐 달라고. 그 한의사예요. 근데 그 한의사가 왜 왔냐 그러니까, 아니 그 옆에 한의원이 환자가 옛날에 10명 10명 밖에 없었는데 5, 60명 빠글빠글 거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실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 교포인데 그 선생한테 내가 받고 해봤더니 환자들이 잘 나아.
그래? 그러면 나도 그 선생한테 한번 매달려 봐야지. 그래서 저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건 돈 넣고 내면 돼요. 도와달라면 도와드릴게.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더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98년도에 IMF 맞죠? IMF 맞고 난 뒤에 애들은 커가고, 이민을 다시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미련 없이 떠났어요. 왜? 오잡한 한국보다, 미국에 나서 살라고. 애들도 이제 커가고 그러는데, 더 크기 전에 빨리빨리 시켜주자.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제가 이화당 한의원을 제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스페인의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대장을 건너서 여기, 근데 저는 골든글로버 의학법인입니다. 개인단체가 아니에요. 의사들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 앞에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치료하실 수 있는데 재미없는 얘기도 해요.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